이름은 김순자, 올해 72이다. 남편은 15년 전에 지병으로 떠났고 자식 둘은 미국으로 이민 간 뒤로 명절에나 겨우 연락이 닿는다. 처음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자식은 자식이고 내 인생은 내 몫이니까.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집안에서 홀로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올라왔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마을 복지회관에서 시니어 교양 강좌가 열린다는 안내지를 우연히 보고 무심코 발걸음을 옮겼다. 가벼운 요가부터 스마트폰 쓰는 법까지 별별 강좌가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은빛 만남의 시간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자리에서 그를 처음 봤다. 박정호 씨. 처음엔 그저 점잖고 말수가 적은 노인 같았다. 회색 중절모를 눌러 쓴 채 조용히 앉아 강의를 듣던 그 사람은 쉬는 시간에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어요? 처음엔 경계심이 들었다. 나이 먹고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말을 걸어오는 것도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조심스러웠다. 그 특유의 느릿하고 낮은 목소리는 듣는 이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씩을 더했다.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이렇게 마음을 환하게 하는 일이었던가. 한두 달이 지나자 그는 내게 자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오래전 교직에 있다가 은퇴했고 아내는 암으로 떠났고 자식은 하나 있지만 캐나다에 정착해 이제는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 외롭다고 같은 처지에 있는 내가 유난히 편하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떠난 후 내가 얼마나 버티며 살아왔는지, 자식들과는 어떻게 멀어졌는지. 정호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 고우시네요. 그 세월을 그렇게 잘 살아내셨다니.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정호 씨와 나는 거의 매일같이 연락했고 가끔은 내 집 근처로 찾아와 산책도 하고 함께 밥을 해 먹었다. 내 손맛을 칭찬하던 그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며 자주 두 손을 모아 내 눈을 바라봤다. 혼자 살지 마세요. 순자 씨는 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괜히 창밖을 오래 보았다.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이던가. 함께 국을 끓이고 TV를 보고 밤에 커피를 나눠 마시는 일이 그렇게도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일이었던가. 내 마음 한구석이 말랑하게 녹아내렸다. 두어 달이 더 지나고 그는 제안을 했다. 우리 그냥 같이 사는 거 어때요?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서로 돌봐주며 남은 세월 함께 보내는 거죠. 그는 말끝에 덧붙였다. 물론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심입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도 이제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았다. 자식에게 전화하면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바빠요라는 말만 돌아오던 나날. 그에 비하면 정호 씨는 따뜻했고 자상했다. 그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거실 소파에서 지내겠다며 가구 하나 손도 안 댔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나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였고 가끔은 신문을 정리해서 내 방 앞에 놔두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내 전셋집 계약이 곧 끝나요. 집주인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요. 이참에 순자 씨 진명의 일부를 같이 해두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서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나온 순간 나는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이 사람과의 신뢰와 내 인생 사이에서 계산을 했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그 믿음을 선택했다.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등기 정리를 도와주었고 은행에서도 서류를 함께 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전보다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내가 요리를 하고 나면 늘 한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 용무가 있다며 빈번하게 집을 비웠다. 돌아올 때면 술 냄새가 났고 때로는 무슨 일인지 묻는 나에게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내가 꼭 보고하듯 살아야 해? 나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해.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이렇게 말을 높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이 나이에 돈 좀 만지려면 이 바닥도 치열해. 순자 씨가 이해 좀 해줘. 이 바닥? 나는 그의 말투에 익숙지 않은 낯선 단어들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말투, 교양, 자상함이 마치 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정호 씨가 외출한 사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아무 의심 없이 펼쳐본 그곳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쓰여 있었다. 성자 여사 2천, 동수 씨 3천, 순자 등기 진행 완료.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 이름 옆에 등기 완료라는 메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 옆에 숫자. 뭐지? 돈? 그가 이런 기록을 남긴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가정이 오갔다. 설마 내가 사기를?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뚜렷해졌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도 떼어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내 명의였던 집의 지분 절반이 이미 그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고 계좌에서는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도장? 그는 분명 내 도장을 어디선가 가져다 썼다. 아니, 내가 잘 때 혹은 씻을 때 몰래 본 걸까? 아니면 내가 순순히 넘겨준 서류 안에 그런 조항이 있었던 걸까? 나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거기서 들은 말은 더 큰 충격이었다. 박정우요? 그 사람 저희도 쫓고 있습니다. 이미 3건 이상의 노인 대상 사기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숨이 막혔다.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맡겼고 내 노후의 마지막을 기대했건만 그는 내 삶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짓이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힘겹게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정우 씨의 옷까지, 신발,
면도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건네주던 커피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표정, 손등을 덮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 아니면 중간에 그의 마음이 변했던 걸까? 그런 질문조차 이제 무의미했다. 그는 사기꾼이었다. 나는 그저 하나의 타깃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 아이들은 분명 말할 것이다. 엄마가 너무 순진했어요. 왜 그런 사람을 믿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하지만 외로움이 모든 경고등을 무시하게 했다. 일주일쯤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박정우를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확인됐고 순자 씨를 포함해 피해자 6분이 더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잡혔다고?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마쳤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등기 취소 소송을 준비했다.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했지만 집이라도 지키고 싶었다. 내 마지막 보루였다. 정우 씨의 얼굴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지만 나는 나 자신을 향해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복지관을 다시 찾았다. 담당자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다시 오셔서 정말 기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누군가를 믿는 건 다시 해도 괜찮을까? 나는 법정에서 다시 그를 마주했다. 박정우.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점잖고 다정하던 그 사람은 수의 차림으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못 본 척했다. 검찰이 차례차례 그의 전력을 열거했다. 이름을 바꾸며 각 지역을 돌았고 각기 다른 노인 여성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돈과 집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 몇 명은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어떤 이는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용당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했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바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삶을 훔친 겁니다. 그날 법정에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긴 싸움은 끝났지만 내 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매일같이 복지관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낸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손을 잡아준다. 나는 다시 혼자지만 더 이상 허전하지 않다. 이젠 내 외로움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외로운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머무르면 누군가는 그 틈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각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